안녕하십니까. 추천 시스템 기본 알고리즘을 강의하는 김광일입니다. 오늘은 이웃 기반 협업 필터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 앞으로 CF라고 부를 텐데요. 컬래버러티브 필터링이라는 뜻에서 CF라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아이템 기반 CF 알고리즘의 계산법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계산 복잡도와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잘 구축하기 위한 효율적 구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기반 방법과 아이템 기반 방법에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평점 행렬의 특성,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점 행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명시적 평점과 암묵적 평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평점 행렬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누락값이 많은 그 성질 때문에 누락값 분석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에서 배운 사용자 기반 이웃 방법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그랬고, 사실 되게 유사했어요. 그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또래 집단을 아이템을 가지고 또래 집단 아이템들을 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활성 사용자의 평점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점이 굉장히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이템들 간의 유사도를 구할 때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평균 중심화를 한다는 것. 평균 중심화를 시켜 놓은 평점을 가지고 유사도를 구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사용자 기반 방법에서는 그냥 평균 중심화는 옵션이었죠. 지금은 거의 평균 중심화를 반드시 한다는 점. 유사도를 계산할 때 코사인 유사도를 쓰지 않고 반드시 보정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용자 기반 방법에서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더 판별력이 좋다고 그래서 피어슨 상관계수를 가지고 주로 계산했지만, 아이템 기반에서는 보정된 코사인 유사도를 더 선호합니다. 보정된 코사인 유사도는 뭐 특별한 건 없고 평균 중심화 처리된 그런 평점을 가지고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면 되는 거죠. 식은 간단하니까 볼 게 없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그 유사도를 가지고 평점 예측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면, 아이템 T, 대상 아이템 T, 타겟이라는 의미에서 T를 넣는데, 아이템 T에 대한 사용자 U의 평점 예측은 사용자들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볼 집합이 하나 새로운 게 나왔죠. QTU예요. 활성 사용자 U가 평점을 준 아이템들 중에서 아이템 T와 유사한 탑 K 아이템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템 T와 비교하는 거예요. 아이템 T, 그죠? 아이템 T와 비교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구한 그 아이템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그 집합에 대해서 그 집합들에 대해서만 유사도를 구해서 그걸 가중치료해서 평점의 가중평균을 구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 기본 발상은 활성 사용자 자신의 평점을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에요. 보면 여기 U가 고정돼 있죠. 그죠? U가 고정돼 있어서 여기는 지금 J라는 놈은 아이템에 대해서만 연결돼 있지만, 이것은 U는 고정돼 있어요. 자기 자신의 평점을 이해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명확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평점 행렬이 있고, 이번에는 아이템을 볼 거니까 우리 행을 주로 많이 표시했어요. 사용자 U는 여기 있어요. 그럼 사용자 U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템들은 지금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있다고 치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대상 아이템들과 다른 아이템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대상 아이템을 정해야 되는데, 대상 아이템이 뭐냐? 대상 아이템이라는 것은 활성 사용자가 평점을 주지 않은, 즉 평점이 누락된 아이템들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뭐겠어요? 이렇게 노란 동그라미를 친 그런 아이템들이 대상 아이템이 되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요 아이템을 가지고
모든 다른 아이템들과 유사도를 계산해야겠고, 그다음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모든 다른 물론 이거 제외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들과 유사도를 계산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유사도를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복잡한 화살표처럼 두 그룹의, 그죠? 두 뭉치의 유사도 계산한 집단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탑 K 유사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A라는 아이템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유사한 아이템들이 선정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탑 K 또래 집단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대상 아이템이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있어요. 또 있다는 얘기는 이 탑 K 또래 집단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와 비슷한 유사한 모양이 덩어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여기에 평점이 없는 게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닐 테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또래 집단들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하기로 하죠. 평점을 예측하는데 이제는 사용자를 바라봐요. 사용자 U가 여기 녹색, 초록색 박스 안에 들어가는 요것들이죠. 요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 앞에서 배운 식을 이용해서 대상 아이템에 대한 활성 사용자의 평점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대상 아이템은 요거니까 여기에 아까 숨어 있던 건데 요 놈의 평점을 예측할 때 지금 사용자 U가 평점을 내린 요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아이템들 간의 유사도를 가중치로 해서 가중합계를 해서 평점을 예측하는 거죠. 그죠? 또래 집단 내 아이템들에 대한 또래 집단들이 이게 세 가지 집단이 여긴 그림상 세 개지만 세 개의 집단들의 활성 사용자의 평점 요것을 이용해서 이 가운데 것을 예측한다는 것에 주목을 하자. 그다음에 추천 목록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가중합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가중합계를 해서 3.8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뭐가 나왔다. 그럼 이거가 추천을 하는 건데 우리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기로 하죠. 계산을 해보면 아까와 같은 예인데 아까는 사용자 기반 방법으로 했어요. 이번에는 아이템 기반 방법으로 보자면 우리는 대상 아이템이 일단 1번, 6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1번, 6번에 이렇게 누락값이 있으니까 1번, 6번이 대상 아이템이 될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테이블을 보면 평균 중심화를 시킨 거예요. 이미 평균 평점을 구해서 다 평균을 빼줌으로 해서 여기 평균 중심화된 평점 행렬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놓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 이걸 보면 여기 코사인 이게 사실 어드저스트라고 써야 되지만 이미 어저스 된 놈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큰 차이는 없으니까 코사인 IJ가 있으면 1번과 자신과 1이니까 각 아이템들과 유사도를 구해요. 그죠? 유사도를 구하고 여기도 써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데도 좀 계산을 했지만 요거 빼니까 요거 사실은 계산은 요렇게에 대해서 하는 거죠. 요거 빼고 네 가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유사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6번하고도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대해서 유사도를 딱 구했어요. 그죠? 다섯을 구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여기서 높은 게 뭘까요? 1번 아이템과 비슷한 아이템들은 2번, 3번일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6번 아이템에 대해서는 보면 4번, 5번일 것 같아요. 그죠? 이선 미리 알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정된 코사인 유사도까지 이미 구했고, 구해서 이미 처리를 다 했죠. 우리가 처리해서 조금 전에 우리 아이템 1에 대해서 탑2 유사 아이템은 2, 3이라고 찾아놨고, 아이템 6에 대해서는 4, 5라고 찾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평점 계산은 간단하죠. 아이템 2, 3에 대한 사용자 3, 유저 3의 평점을 가지고 가중합계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는 4, 5에 대해서 유저 3의 평점을 가지고 가중합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정된 코사인 유사도를 가지고 가중치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3, 1, 3, 6에 대해서 각각 3.1점이 예측됐어요. 그러면 아이템 1 및 6에 대한 사용자 3의 평점 예측치는 각각 3, 1이 됐어요. 그럼 1은 우리가 스케일이 1부터 7까지 있는 그러한 평점 행렬이니까 1은 굉장히 낮은 점수에 속하니까 1은 추천할 수
없겠죠. 그죠? 그리고 3번을 추천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추천 목록은 1이 되겠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예측된 평점을 놓고 보니까 사용자 3의 평점 패턴과 일치하는 것 같더라. 이거 보죠. 보면 이것이 3번이고 이게 1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사실 이거 다 지워봅시다. 예측한 결과를 보면 예측 결과가 이것이 3점이 나왔고 이것이 1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상당히 전반적으로 여기다 써야죠. 미안합니다. 여기다 3.1점을 써야 돼. 요거 대신 예측을 한 거죠. 놓고 보면 이 사용자 3의 약간 낮은 점수가 박한 이 패턴하고 어느 정도 잘 어울리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은 사용자 자신의 평점을 사용해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용자 기반 방법보다는 아이템 기반 방법의 예측 정확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아이템 기반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 랭킹 과정, 우리 계산 복잡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실제 랭킹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각 사용자별로 우리 사용자가 10,000명이 있고 아이템이 100개가 있다면 그 10,000명의 사용자에 대해서 각각 매번 모든 아이템에 대해 평점을 다 해야 되고 다 해야지 항상 어떤 사용자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많은 중간 계산들을 매번 내야 된다면 실시간에 추천을 하지 못할 거라고요. 따라서 어떤 실시간에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두어서 오프라인 페이지에서 이것들을 미리 계산해서 저장해 놓고 예측이 필요할 당시에 추천이 필요한 그 시점에 가져다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우리 계산 복잡도를 따져보고 어느 것을 오프라인에 하고 어느 것을 온라인에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구분해 놓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이런 계산 복잡도를 따지기 위해서 한 가지 변수를 또 정의해야 되는데 n 프라임, m 프라임이 있어요. n 프라임은 뭐냐면 한 사용자가 표시한 평점의 최대 개수. 원래 아이템 개수, 한 사용자가 표시할 수 있는 평점의 최대 개수는 아이템 개수니까 n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만큼 못 쓰기 때문에 n 프라임만큼만 하겠죠. 굉장히 작겠죠. 또 한 아이템에 매겨진 평점의 최대 개수는 사용자 수만큼일 텐데 사용자 수보다는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m 프라임이라고 하죠. 결국 이것들은 사용자쌍의 유사도 계산에 영향을 미쳐요. 이건 또 아이템쌍의 유사도 계산에, 그죠? 한 사용자가 표시한 평점의 최대 개수가 이거니까 결국 사용자쌍의 유사도를 계산할 때 결국 최대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제 앞으로 계산 복잡도를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한 사용자쌍, 아이템쌍 유사도 계산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알아봤고, 자 봅시다. 그럼 직접적으로 사용자 기반 방법에 대해서 차근 알아보면 활성 사용자에 대한 또래 집단 계산을 할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활성 사용자에 대한 또래 집단 계산을 할 때 오프라인 실행 시간은 모든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다 봐야 되니까 활성 사용자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U를 하나 고정시켜 놓고 실제로는 M-1개가 되겠지만 M개 사용자에서 이걸 M-1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으니까 M 사용자와 다 유사도를 구해 봐야 돼요. 그죠? 그 중에서 K개든지 몇 개를 적당한 또래 집단을 뽑는 거니까 M개. 그 다음에 아이템 수가 최대 평점 수가 n 프라임 개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평점 최대 개수가 n 개까지 있으니까 왜 이걸 따져봐야 되냐면 n 프라임만큼 서로 같이 점수를 매긴 사람들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n 프라임을 곱하게 되고, 그러면 또래 집단의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한다면 m을 한 번 더 곱해야겠죠. 곱하면 m 제곱. 뭐 아이템 기반에 대해서도 사실 같은 형식이 될 것이고 위치만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좀 많은 시간이 걸려 보여요. 제곱승이면 상당히 그래도 꽤 큰 건데 특히나 이 사용자 수 같은 경우는 아이템 수야 보통 뭐 수십만을 넘어서 수백만까지 가는 경우는 없지만 사용자 수는 수억까지도 가는 게 흔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수가 되겠죠. 저장 공간 규모를 봐도 사용자 기반 방법이나 아이템 기반 방법이나 이 메모리 기반 방법은
사용자는 사용자 수의 제곱만큼, 아이템 기반 방법은 빅 앤 스퀘어만큼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장 공간이니까 만큼 유사도를 저장하기 위해서 아이템끼리 다 모든 아이템에서 상대방을 다 하려면 이만큼 나오겠죠. 자, 예측 시간을 이제 온라인 예측 시간을 생각해 보면 온라인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짧죠. 왜냐하면 최근 접 이웃에 대해서만 고려하게 되니까 사실 K가 될 거고 K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고 랭킹을 위해서 한다면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면 N만큼 곱해줄 것이고 이것은 뭐 특수한 경우지만 특정 아이템 추천을 위해서 탑 R 사용자를 찾는 경우에는 KM이 될 것이고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숫자는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작은 양이에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이웃 기반 협업 필터링, 메모리 기반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은 오프라인의 대부분의 그 시간을 소모해요. 오프라인에서. 즉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설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빨라요. 빨라서 온라인 쪽에서 오프라인만 잘 처리할 수만 있다면 온라인 쪽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빠르게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용자 기반 방법과 아이템 기반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비교해서 적절성을 보면은 relevancy라고 했죠. 어떤 아이템이 어떤 사용자에게 적합한지를 따져보는 거. 아이템 기반 방법은 활성 사용자 자신의 평점을 사용하니까 어떤 편향 같은 것도 줄어들고 그 사용자의 그 성향 같은 걸 잘 알 수 있죠. 평점이 후한지 박한지가 잘 반영돼요. 따라서 적절한 추천을 수행하기가 좋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절성의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부분은 데이터다. 데이터가 얼마큼 더 좋으냐, 즉 얼마큼 덜 희박하고 자료가 충분히 잘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적절성이 더 영향을 준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아이템 기반이 더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공격에 대한 강건성, 우리가 슐링 어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슐링 어택이라는 것은 뭐 이 말을 쓰기보다는 아마 프로필 인젝션이라는 말을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프로필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사용자의 평점을 조작하는 거예요. 와서 이 사용자가 한 걸 조작해서 공격을 줘서 추천 품질에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예요. 그럼 이것은 뭐 내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외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공격을 이제 왔을 때 물론 막는 방법도 있지만 막는 방법 가기 전에 어떤 방법이 더 여기에 대해서 강건한가, 잘 견뎌내는가 하면 아이템 기반 방법이 훨씬 더 강건하다. 왜 그럴까요? 사용자를 중심으로 보통 사용자를 어떤 기점으로 해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한 사용자의 조작을 시작하면 그 사용자에 관련된 평점이 모두가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이템 하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용자를 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조작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템 기반 방법이 훨씬 더 강건하다. 다양성은 사용자 기반 방법이 더 좋아요. 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물을 수 있는데 아이템 기반은 자기 그 사용자의 평점 취향을 그대로 반영하니까 비슷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사용자 기반 방법이 더 다양성이 좋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그 앞에서 우리 장단점 따졌던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추천 시스템 목표 중에서 이 다양성, 참신성, 의외성 면에서도 사용자 기반이 더 좋은 점이 있다. 다양성이 낮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다양성이 낮으면 굉장히 지루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이 있냐면 한 추천 아이템이 마음에 안 들면 즉 이 시스템이 우리 추천 시스템이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추천을 해 라고 만약에 그런 경향이 있다면 첫 번째 아이템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두 번째 거 볼 것도 없이 마음에 안 들 거라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참신성이 낮으면 사용자는 지루함을 느낄 거예요. 그죠? 참신성이 맨날 그게 그런 걸 주니까 의외성이 높으면 어떤 여태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을 수도 있게 될 테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적절성은 보장돼야겠죠. 근데 적절성을 보면 적절성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템 기반이 더 낫다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세 개는 오히려 사용자 기반이 더 좋다고 그랬고, 자, 설명 가능성은 아이템 기반 방법이 이웃
아이템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설명 가능성이 더 좋다는 것이고, 사용자 기반 방법에서는 사실 사용자들을 그 또래 집단 사용자를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서. 따라서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직접 이게 무슨 두 사람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알 수 없으니까, 인간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명 가능성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평점 변경에 대한 안정성, 스테이빌리티 측면에서 보면 아이템 기반에서는 평점 몇 개가 추가되더라도 전체 예측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용자 기반 방법에 대해서는 평점 몇 개가 추가되면 유사도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추가될 때도 아이템 기반 방법은 이웃이 그렇다고 이웃이 막 확 변하는 게 아닌데, 이웃 구할 때, 또래 그룹 구할 때 사용자 기반 방법에서는 이웃 사용자를 모두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평점, 그 평점 행렬의 특성에 대해서 볼게요. 우선 사용자 피드백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 초기에 강의 초반기에 이 그림을 한번 봤어요. 그죠? 사용자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서 다시 추천 목록을 만들면 사용자는 구매하기도 하고, 좋다고 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싫다고 표시하기도 한다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그린 이 그림을 봤는데, 사용자 피드백, 이런 피드백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명시적, explicit한 거죠. 다른 말로 좀 더 완전히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피드백. 그래서 직접적인 피드백의 종류는 평점, 리뷰 같은 거, 후기들, 또 경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나올 수 있고, 암묵적 피드백은 페이지를 방문하는 행위, 구매를 하는 행위, 브라우징 했을 때 브라우징한 경로, 이런 것들이 우리 로그로 남겨서 그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추론해서 어떤 피드백을 찾아내는 거죠. 평점으로 변환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측을 위해서 평점으로 변환하는데, 명시적 피드백은 명시적 평점으로, 암묵적 피드백은 암묵적 평점으로 변환이 돼요. 근데 어떻게 변환하는지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다르다는 거지. 자, 명시적 평점의 종류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연속 평점. 좋아함, 싫어함 수준에 따라서 연속값으로 주는 거. 실제로 이렇게 쓰는 예가 지금도 있는 제스터사에 가보면 조크를 추천하는데, 여기에 좋아요, 싫어요는 마이너스 10점부터 10점까지의 슬라이드 바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무한대죠. 무한대 있는데, 이것을 평점을 직접 주는 방식으로는 몇 점을 줘라 하는 방식으로는 잘 안 쓰지만, 사실 의외로 이렇게 슬라이드 바 하는 방식으로서 많이 개선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실수값을 줘라 뭐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슬라이드 바를 가지고 쓰다 보면 그것을 실수값으로 변환할 수가 있죠. 구간 평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리커트 척도 같은 어떤 구간을 정해놓고 그냥 5개 정수, 뭐 몇 개 정수를 쓰게 되는데, 이런 예가 되겠죠. 이런 예가들이 이제 구간 평점이 되겠고, 이 수치는 평점들 간의 거리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평점들은 일반적으로 등거리다. 즉, 우리가 1은 2보다 작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죠? 1보단 2가 좋고 2보단 3보다 좋은 거고 6보다 7이 좋은데, 이 간격은 거의 다 등거리에서 차이가 확 이상한 비율로 넌리니어하게 비선형적으로 벌어지거나 하지 않는다. 이건 상식적인 거죠. 보기에도 그냥 느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척도의 최적 단계수, 그래놀라리 단계수, 얼마큼 세밀하게 평점을 자를 것이냐는 뭐 사이트마다 다 다르겠지만, 회사 정책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5, 10, 뭐 하나, 둘 이렇게 쓰겠지, 뭐 이걸 20개씩 쓰는 데는 본 적이 없죠. 최적의 단계수는 뭐 업계마다 다를 수 있는, 도메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영화 영역에서는 의외로 10단계 척도가 더 잘 받아들여지더라. 고객들이 더 정확하게 기입을 하더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그 슬라이드 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 서수 평점 같은 경우는 구간 평점하고는 비슷한데, 그냥 어떤 정렬이 되어 있는 범주값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and strongly agree 뭐 이렇게 만약에 썼다면 이거를 이론상으로는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사이가 등거리냐 이것 사이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굉장히 이건 추상적인 거니까. 하지만 이걸 결국 숫자로 변환하게 될 텐데 숫자로 변환하면 구간 평점과 동일한 체계가 되도록 쓰니까 사실 서수 평점은 구간 평점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서수 평점에서 짝수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중립 선택에 문제가 없다. 좋다 싫다만 가지고 만약에 agree, disagree만 했다면 뉴트럴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서수 평점을 할 때 그 개수 문제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 2개로 할 거냐, 3개로 할 거냐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죠. 이항 평점 여기 이항 다시 나왔지만 긍정 또는 부정 반응을 하는 건데 보통 이런 것들을 forced choice method의 한 예라고 해요. 이제 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긍정, 부정이 있는데 중간은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중간의 입장인 어정쩡한 사람 반응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은 이 평점을 평가 안 하고 넘어가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뉴트럴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 써야 되는 거죠. 긍정, 부정도 안 하고 이걸 평가를 안 하고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뉴트럴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게을러서 안 했을 수도 있거든. 바빠서 안 했을 수도 있고 귀찮아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다낭 평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낭 평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긍정 평가만 표시가 가능한 게 대표적인 예예요. 페이스북에는 라이크 버튼뿐이다. 그랬는데 보통은 그럼 라이크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게 싫다는 뜻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죠. 중립적일 수도 있고 이제 힘들 수도 있고 또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라이크 버튼뿐인 경우에는 애매하죠. 사용자 행동으로 또 추론되는 또 그런 다낭 평점 중에서 그런 버튼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아이템 그런 것이 아예 없이 그냥 행동으로부터 추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암묵적 평점을 하는데 이것도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다낭 평점은 명시적 평점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암묵적 평점에서 다뤄요. 다낭 평점을 명시적으로 하는 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는 이런 게 있지만 대부분은 이것은 암묵적인 평점 쪽에서 다룰 때 써요. 보통 다낭 평점의 특징은 이제 사용자가 싫어하는지 좋아하지 않는 정보를 어떻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비어 있는 것들을 만약에 누락값들을 0으로 초기화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가 돌린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도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바이어스를 주입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고려를 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0으로 초기화하지 않으면 심하게 과적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실제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 적어져서 과적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시적 평점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암묵적 평점은 믿음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잘 외워두는 게 좋겠죠. 우리가 나중에라도 보면 자, 암묵적 평점은 사용자 행동으로부터 추론된 평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상품 구매를 했다는 것은 긍정평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정보를 계속 검색한다든가 뭘 계속 뷰를 클릭해서 계속 한다든가 또는 어느 페이지에 계속 오래 머물러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낭 평점은 암묵적인 평점인 경우가 많아요. 자, 사용자는 보통 평점 주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평점을 매기라고 이렇게 놔두면 누락값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떻게 나한테 피드백을 주는지를 암묵적으로 그걸 도출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주로 암묵적 평점을 쓰는데 자, 사용자 행동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사용자 행동으로부터 추론을 하려고 하는데 책을 샀다고 해서 과연 정말 좋아하는 거냐? 구매한 모든 책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이 산 것도 있고 내가 책방에 간다니까 누가 하나 더 사달라고 그래서 대신 한 권 더 껴 샀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긴 해요. 하긴 하지만 명시적 피드백을 사용한 모델보다도 더 정확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개인화된 인터넷 라디오 같은 이런 것들 보면 명시적 피드백을 이렇게 받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만 가지고 내가 추천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암묵적 평점은 명시적 평점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이 암묵적 피드백을 사용하는 그 상황 설정, 우리 그 웹사이트에 대한 설정이죠. 우리가 암묵적 피드백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명시적 피드백을 받는 그러한 상황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이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기계학습이나 통계 분석의 분류나 회귀 모델링과 매칭시킨다면 포지티브 언레이블드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분류를 한다고 치면 분류에 레이블링, 포지티브로서 레이블링 된 것들은 있는데 네거티브라고 레이블링 된 건 데이터는 있는데 레이블링이 안 된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데이터셋에서 일부가 포지티브라고, 그것도 작은 수만 포지티브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어떤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런 문제를 어떤 행렬 완성과 같이 어떤 비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행렬 완성 문제도 비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채워나가고 예측하는 것이니까. 자, 누락값 분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통계 분석이나 데이터, 특히 이제 통계적 방법에 의한 데이터 어널리시스 같은 거를 보면 우리가 누락값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하는데 이 협업 필터링 모델은 아주 태생적으로 누락값이 존재할 할 수밖에 없고 누락값 분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명시적 평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락값을 미리 채우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요. 평점 행렬의 누락값을 미리 어떤 평균이나 무슨 대표값 이런 걸 정해서 미리 채우는 것이 우리 데이터 마이닝이나 데이터 분석 쪽 배운 사람들은 이런 것도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흔히 통계적인 방법에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평균값이나 무슨 0이나 이런 값을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 있는 그 값들 이렇게 채워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안 좋다. 여기서는 어떤 평균이나 0 같은 거로 채우면 상당한 편향이 주입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확한 추천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낭 평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매했느냐 안 했냐 이런 만약에 어떤 슈퍼마켓 같은 데서 만약에 하는 거라면 만약에 비어 있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거기다 하는 거죠? 구매했으면 1, 구매 안 했으면 비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비어 있는 그 누락값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 사람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때는 0이라고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0으로 채우면 편향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는 좀 작을 거다. 그래서 우리 다낭 평점에서 어떤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다낭 평점에서는 누락값을 0으로 채우더라도 생기는 편향이 좀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협업 필터링은 우리 크게 얘기하면 협업 필터링은 매우 크고 희박한 데이터 행렬에 대한 누락값 분석에 아주 어렵고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누락값 대체를 위한 영어로는 임퓨테이션이라고 하죠. 미싱 밸류 임퓨테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아이템 기반 CF 알고리즘에 대해서 아이템 기반 방법에서는 보정된 코사인 유사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더 정확도가 높다는 얘기를 배웠고 평점 예측 시 활성 사용자의 평점 기록만 사용해서 예측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사용자 기반 방법보다는 아이템 기반 방법의 예측 정확도가 더 높은 편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효율적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 시스템을 구현할 때 오프라인 단계와 온라인 단계로 구분해서 처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사용자 기반과 아이템 기반 방법의 비교에서는 다양성은 사용자 기반이 더 좋지만 적설성, 공격에 대한 강건성, 설명성, 평점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서는 아이템 기반 방법이 더 우수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명시적 평점과 암묵적 평점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협업 필터링은 크고 매우 희박한 그런 데이터 행렬에 대한 누락값 분석의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